38쪽 이색의 부병루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고구려의 옛 도읍인 평양의 부병루에서 바라본 풍경을 통해 인간사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입니다. 한때 고구려의 수도였지만 텅 비어있는 성의 모습에서 작가는 왕조의 무상함과 쓸쓸함을 느낀다. 텅 빈 성의 모습. 작가가 이런 심정을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떠올리는 것과 휘파람을 부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마음, 쓸쓸함과 무상함을 느낀 걸 동명을 떠올리는 것에서, 주몽을 떠올리는 것과 휘파람에서 나타낸대요. 특히 마지막 행에서 자연의 영원한 모습을 표현해 인간사와 자연을 대조함으로써 인간사의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의식이 그냥 너무 뚜렷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인간사의 덧없음, 왕조의 무상함과 쓸쓸함, 인간사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거고, 고려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이색의 부병루에서 고구려 왕조의 무상함을 떠올리면서 자연의 영원한 풍경을 보는 것은 고려 왕조의 무상함과 함께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는 지식인의 쓸쓸한 모습을 느끼게 한다. 보기 볼게요. 고려 말의 문신이었던 이색은 고구려의 유적지인 평양성을 지나면서 본 적막한 풍경으로부터 느낀 바를 부병루에 담았어요. 그는 상상 속의 말인 기린말을 타고 하늘을 올라갔다는 천손, 즉 고구려 시조 동명왕에 대한 회고에 이어 자연사와 대비되는 인간사에 대한 생각을 노래했죠. 이 작품이 원나라 이 침입 이후 고려의 국력이 심히 약화된 상황에서 작가가 느끼고 소망한 바를 담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에 이 작품을 읽고 작가의 생각에 공감했던 독자들은, 당시의 고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변화없는 자연과 달리 변해버린 인간사에서 덧없음을 느끼면서 영광스러웠던 고구려의 동명왕 때처럼 고려의 국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노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손이 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고구려하고 고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고려는 국호를 고려로 정한 이유가 고구려의 그 광활했던 영토와 그때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고려의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시. 참고로 육모에 한시가 나왔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수능에도 한시를 조합한 작품이 연계돼서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 작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텅 빈 성엔 조각달 떠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그럼 여기 이제 두 행은 그냥 부병루에 간 거고, 텅 빈 성 평양성에 조각달이 떠있고 쓸쓸한 텅 빈 성의 모습이 나타나죠. 쓸쓸한 분위기.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다라고 해서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한 거고요. 예, 역사의 무상감, 세월의 덧없음, 이런 걸 표현한 거예요. 기린만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은 지금 어디 있는가. 동명왕이 탔다는 기린만은 없고 동명왕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기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지금 여기서 말한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떠올리는 장면이죠. 마지막 두 줄. 돌다리에 기대어서 길게 휘파람을 부니, 그럼 이 휘파람에 담긴 심정은 뭐겠어요? 즐거워서 부는 게 아니라 덧없고 쓸쓸해서 부는 거죠.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오르네. 자연은 어떻다? 영원하다. 이에 비해서 고려는 몰락하고 고구려도 몰락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간사는 유한하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드러내는 구절. 핵심 구절 이렇게 세 개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요 두 구절하고 요 휘파람 부는 장면하고 산이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른다라는 장면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38쪽 정약용의 고시 7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정약용이 창작한 고시 27수 중 7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고시의 다른 작품들처럼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작가는 민중을 부평초에 비유하고 있는데, 지방관리의 학정과 수탈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부평초가 바람에 끌려다니는 것과 연잎에 괄시를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잎은 부정적 대상이겠죠. 괄시를 받는, 연잎이 괄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대비가 나타나겠네요. 부평초와 연잎의 대비.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여긴 작가의 생각을 고려하면 이 작품의 마지막에 표현된 현실에 대한 통탄은 관리들이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 수탈과 학정을 펼치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고요. 수탈과 학정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작품은 정약용의 삶과 관련지어 정약용의 순탄하지 못한 삶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정약용 개인의 삶이 부평초처럼 뿌리 없이 떠다니고 힘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대요. 보겠습니다. 고시칠은 정약용이 유배 시절에 창작한 작품으로 자료 A나 자료 B의 내용이 작품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A 자료요. 정약용이 바라본 백성들의 삶. 정약용은 무거운 조세, 부역, 관리들의 갖은 착취와 횡포로 고통과 괴로움에 놓여있는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관리들이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게 반영되어 있을 수 있고, B. 정약용의 벼슬 생활. 정약용이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올린 소들을 보면 그는 자신을 모함하고 배척하는 여러 신하의 괴롭힘 때문에 조정에서 편할 날이 없었고 이로 인해 결국은 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여러 신하에게는 기쁨이고 자신도 그들의 표적 안에 들 염려가 없을 것이라면서 고향에서 성정을 기르며 살고자 하는 뜻을 임금에게 밝혔다. 라는 정약용 개인의 벼슬 생활이 작품에 나타나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한번 보시죠.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이렇게 부평초가 바람에 끌려다닙니다. 바람은 부정적인 존재겠죠? 그쵸? 부평초는 우리 EBS 해제에서 봤듯이 민중을 의미하고요. 바람은 결국 학정을 일삼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지배층이겠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떠돌이 삶,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의 모습이요. 목숨은 비록 붙어있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해. 삶의 기반이 허약하기만 하고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 같은 거예요. 겨우 목숨만 부지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하고 행체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마름과의 풀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얘도 가리기만 해요. 그럼 뭐를 가릴까요? 햇빛을 가리고 이런다고 하겠죠? 그쵸? 그렇게 보면 연잎과 행체로 인해서 이 부평초가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연못 안에 살면서 한 못은 한 나라겠죠? 한 나라 안에 살면서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해서 횡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배층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고요. 대비되는 거, 부평초와 연잎, 행체 대비되고 바람도 부정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품이고 우의적인 방식으로 풍자했죠. 직접적이기보다는 우의적인 풍자를 했으니까 이런 점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정리 잘 해두십시오. 40쪽 청산별곡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2000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는 작품이고요. 무려 20년도 더 됐습니다. 출제도 돼도 괜찮은 작품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 소교 중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돼도 괜찮아요. 악장 가사의 전문이 실려있고 시영왕 악보에는 일연과 곡조가 실려있으나 이러한 예문을 찾아볼 작품에 대한 해설은 찾을 수 없다. 전체 8년의 형식으로 연마다 후렴구가 있고 정형적 율격, 식구의 반복, 울림소리의 반복적 사용으로 음악성이 아주 두드러진다. 이제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것만 정리되어 있고요. 주제는 삶의 고뇌와 비애,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자, EBS 보기는 청산별곡에서의 몇몇 시어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감상자에 따라 작품에 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이 사삼이를 사슴이로 해석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 해금을 타는 걸 듣노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연주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왜 화자는 이렇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노래했을까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저는 이 노래 속 화자를 조선 후기 빈번한 전란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래서 현실적 전망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유랑민으로 가정해 봤다. 이를 감안하면 A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현실에서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볼게요.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세계를 얘기해요.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났다. 머루다리 먹고 살겠다. 이거 뭐 그냥 소박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뭐 해설 써보면 뭐 단사표음 이런 거 나오는데 수능엔 그런 건 안 물어볼 거예요. 소박한 음식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그래서 청산에 대한 동경을 말하고 있고, 후렴구 반복되죠. 음악성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 리을 이음음의 반복이요. 울어라 자곤이로 울어라세요. 새를 대상으로 삼아서 새가 울어요.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이건 많다는 거예요. 하다, 많다. 너보다 뭐뭐보다, 너보다 시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그래서 새와 내가 같이 비애를 느끼는 것이고 새의 감정이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슬퍼요. 슬퍼서 청산에 가고 싶은 거예요. 1년, 2년 연결하면 그렇게 되겠죠. 3년.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물 아래는 속새를 뜻합니다. 속새를 날아가던 새 본다. 그래서 이걸 새로 볼 수도 있고 갈던 밭 사이로 볼 수도 있어요. 갈던 밭 사이. 해석은 두 개가 다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끼 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하면 고려의 유랑민이 쟁기를 들고 떠나는데 이 갈던 밭 사이를 돌아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유랑민이 외적, 여기서 외적은 외적, 오랑캐를 뜻하고요. 오랑캐의 침입이 너무 잦으니까 밭을 갈아놓고는 거기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또 도망쳐야 되고 피란을 가야 되는 상황을 말한 거라고 보면, 이 쟁기가 이끼가 묻었는데 그걸 들고 물 아래, 속새 아래 가던 새, 속새에서 갈던 밭사이를 보는 미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요 청산하고 이 물 아래하고 대비된다가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개가 대비돼요. 대조다, 대조. 공간의 대조. 여기는 속새인 현실, 청산은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끼 묻은 쟁기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EBS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쟁기로도 보고 은장도로도 보고 또 병기로도 봅니다. 날이 묻은 병기.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쟁기는 유랑민, 은장도는 임과 이별한 여인, 병기는 고려의 무신들. 됐죠? 문신들. 고려의 문신, 고려의 신하들, 무신 정권이 들어서서 정권을 빼앗겼던 고려의 문신들이다. 이렇게도 보여요.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냈는데, 1인공 덜인공,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냈는데 올 리도 갈 리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합니까? 라고 해서 밤에 어떻게 살아요? 외로워서 라고 하는 고독감을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의 심화, 고독의 시간을 나타내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1부터 4연까지를 뭘로 보냐면 청산의 노래라고 해요. 청산에 관한 노래. 그럼 이제 밑에는 바다에 관한 노래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두 개의 연이 뒤바뀐 거다라고 이런 해석을 우리가 또 하기도 합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6연. 사러리랐다. 발알에 사러리랐다. 이거는 발알 더하기 애죠. 발알은 바다입니다. 바다에 살고 싶다 해서 청산과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남아저기 구조개. 위에는 머루다래라고 했죠. 그래서 남은재와 구조개, 해초와 굴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고 싶다 해서 바다에 대한 동경, 이상세계를 얘기하고요.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밀리도 괴리도 없이,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돌에 맞아서 울어요. 비에.
돌이 자꾸 날아와서 나를 때려요. 나는 누굴 미워한 적도 사랑한 적도 없는데 돌이 나를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 돌은 나에게 숙명과도 같은 거고 운명과도 같은 거라고 해석해요. 이 돌을. 어디를 던지던 돌인지 자꾸 이 돌이 날아와서 나를 때려요. 그래서 숙명과도 같은 돌이다. 아셨죠? 그래서 운명과 같은 돌, 그런 삶의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가다가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는 부엌이에요. 부엌. 사삼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고를 들어라. 뭐를 들어요? 사슴이 장대 끝에 올라서 해금 연주하는 걸 듣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삶의 기적을 바라는 절박함. 그렇죠?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는 절박함 노래한 거고요. 이 사삼이 짐대에 대해서도 사슴이라고 안 하고 사슴 분장을 한 광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어찌됐건 화자는 괴로움을 달래고 싶고 괴로움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는 점이 EBS 해석이었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마지막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춰라. 조롱꽃 누룩이 매워 붙잡으니 내 어찌하리요. 조롱꽃 누룩의 매운 냄새가 술 냄새가 생략된 말 나를 붙잡으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고 다 잊어야죠 해서 여기는 체념의 정서고 고뇌를 잊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1, 2, 3, 4연의 서술어만 가지고 같이 대응을 시켜볼게요. 5, 6, 7, 8하고. 자, 1년에는 뭐라고 나왔었냐면 살얼이 났다라고 나왔어요. 그쵸?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1년에는 살얼이 났다. 그래서 어디에? 발 아래. 6연에는 발 아래 살얼이 났다. 이렇게 대응되죠. 그 다음에 2연은 울어라 해서 비애를 말했고 역시 5연도 운다 이렇게 말해서 비애를 말하고 있고 3년에는 본다 뭐를 보고 있죠. 4연에는 여기 밑에 7년에는 듣는다 라고 대응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연에 4연에는 어찌허리라 이고 여기는 어찌하리 있고 라고 해서 이렇게 연들이 서로 대응되죠. 그래서 1, 2, 3, 4, 5, 6, 7, 8이 짝을 이루는 대칭적 구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5, 6원만 순서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8연의 형식 그리고 정형적 율격 19의 반복 이런 거 다 확인되시죠? 그쵸? 대칭적인 구조가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해석 잘 할 수 있게 해 놓으십시오. 출제된 적도 있고 문학성도 인정받는 작품입니다. 42쪽 공무도화가 모죽질한가 할 건데요. 출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공무도화가는 여기 고조선 시대의 노래 뭐 이런 거 말고 여기 배경설화 해제해서 배경설화가 전해진다는 점에서 백수광부라는 머리 풀어헤친 남자가 물을 건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함께 죽었다고 하죠.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청자를 설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 건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을 건네넣어줘. 물을 건너지 마오. 그래서 님에게 애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사랑이 담겨있는 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님은 그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했으니까 이별의 공간으로서의 물이고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했으니까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죽은 물입니다. 돌아가신 물. 그래서 여긴 죽음의 의미로 해석하고요. 이제 이 물 어이할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한탄하고 체념하고 그래서 같이 빠져 죽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죠. 임을 이별한 슬픔을 노래한 거고 작품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 이런 것들은 수능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네 한의 정서를 노래한 전통적 노래의 기원이네 이런 것들은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모죽질한가 보겠습니다. 자, 옆에 EBS 해제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신라시대 팔구체 향가로 화랑 죽지랑의 낭도였던 드고가 화랑인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 작품의 창작 시기가
죽지랑 살아생전인지 아니면 죽지랑 사후에 지은 건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이련은 이 작품을 기록해 죽지랑의 고귀한 인품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자, 시작할게요. 간봄 그리워하매.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매 했는데 지나간 봄은 이 과거고 이 관봄에 이거는 죽지랑과 함께 했던 시간이겠죠. 죽지랑과 함께 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서러워 씨름하는데 이제 왜 서러워요? 죽지랑이 현실에는 없으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여기서 아름답다는 외모도 있지만 성품도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 얼굴이 주름살을 지으려 합니다 했으니까 예, 아름다웠던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는 데서의 세월의 흐름, 인생의 덧없음, 뭐 이런 것들을 느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의 덧없음 이런 것도 느끼고요. 죽지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눈 돌이킬 사이에 남아, 눈 깜짝할 사이에 남아 만나 뵙도록 하리이다. 예, 재회를 소망하고 있어요.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재회소망. 마지막 두 줄이 제일 어렵고도 복잡한데 단순하게 정리해 볼게요. 낭이여 불렀고요.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 지금 누굴 그리워하죠? 예,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이 가는 길이 다북수 우거진 마을에 잘밤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다북수 우거진 마을을 저승이라고만 생각해도 되고요. 어찌됐건 여기서 재회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이 저승이라 해도 잠잘 수 있겠냐라고 해서 죽은 뒤라도 꼭 만나고 싶다라는 재회를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EBS 해설이 이래요. 다시 죽은 후라도 만나고 싶다 라고요. 그래서 재회를 소망하는, 저승에서라도 잠 안 자고 만나러 찾아가겠다는 재회를 소망하는 게 되고, 또는 잠을 못 들어 하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마음의 괴로움을 노래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리워서 잠 못 들어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EBS 해설은 잠 안 자고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에 잠잘 시간이 어디냐? 님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죽지랑가까지 살펴봤습니다. 43쪽 가시리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별의 상황에 놓인 화자의 원망, 슬픔 등의 정서를 솔직한 언어로 노래한 고려가요이다. 1년에서는 반복되는 질문이 있고요. 이미 떠나려고 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2년에서는 가는 힘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3년에서는 붙잡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임을 보내는 체념의 정서를 드러내고, 4년에서는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별에 처한 사람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슬픔, 체념, 소망의 정서를 짧은 노래 속에 집약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란 점에서 시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대에 와서도 여러 가수의 노래로 재창작되어 불리기도 한 작품이다. 이별의 슬픔을 다루고 있고요. 보기에 보면 선생님이 하는 말, 가시리의 셔론님은 서러운 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의 서러움이 누구냐, 누가 서러운 거냐에 따라 나를 서럽게 하는 님에서 내가 서럽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서러워하는 임으로 임이 서럽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작품을 감상하며 어느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지 비교해보고 자기 의견을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AA, BA 구조죠? 의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버리는 님에 대해서 나를 버리고 가냐고. 그쵸?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갑니까?
해서 원망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고요. 그렇죠? 잡아두겠지만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해서 님을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올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보낸다는 거죠. 이별을 받아들이는 체념. 서러운 님 보내암노니 했는데 내가 서러운지 님이 서러운지를 해석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서러워 님 보내니 가시는 듯 돌아서 오십시오. 그렇게 돌아와 달라고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 끝났죠.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님이 서러워 보내암노니는 님도 서러워했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바람일 수 있죠. 아셨죠? 내가 서러워 님을 그냥 보낸다. 왜냐하면 님을 그냥 보내잖아요. 체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내잖아요. 내가 너무 서러움에 북받쳐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별의 상황에서 원망하고 체념하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고려가요였습니다. 44쪽 정석화 볼게요. 이 작품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고려가요이다. 이게 주제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나열한 후에 그 조건이 만족될 때야 이별하겠다는 역설적 표현 중요합니다. 을 통해서 임과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설적 표현을 이용해서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거다. 1년은 태평성대를 노래한 것으로 공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인 것이고요. EBS에 이게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오연은 구운밤 옥연꽃 무쇠옷 무쇠소를 등장시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것으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유견은 서경배국의 이연과 유사한데 이는 유견이 당시 유행했던 구절로 추측된다라고 했어요. 주제는 임과 이별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 것을 노래하는 거고, 보겠습니다. 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자기 소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삭삭기 새모래 벼랑에 나는 해서 바삭바삭한 이런 뜻이에요. 사각사각 사각사각 바삭바삭 의성어. 가는 모래 벼랑에 반복이요.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그러면 가는 모래 벼랑인데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사각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데 그 벼랑에 밤을 구운 것을 닷대를 심습니다.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면 했으니까 이제 가정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있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나열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요덕하신 임을 여의하지이다. 덕이 있으신 임과 헤어지겠다. 그래서 이 임은 연인도 되지만 뭐도 돼요? 임금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밤에 싹이 나면, 구운 밤에 싹이 나면 이별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이별하겠다는 것이 반복됩니다. 여기 이제 후렴구고요. 핵심 소재는 구운 밤을 심는 거였어요. 자, 3년 볼게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에 접주합니다. 접붙이기를 해요. 이제 상황을 또 가정한 겁니다. 그 꽃이 삼동이 피면 해서 그냥 세묶음이라고 해석할게요. 그 꽃이 세묶음이 피면 역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임과 이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옥으로 만든 연꽃을 바위에 접붙이고 그게 피어나면 이라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임과 헤어지겠다고 말한, 요거 이제 반복되는데 이게 다 요 표현만 보면 안 헤어지겠다는 반어법의 그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고, 역설적인 상황 설정, 역설적 표현도 있습니다. 자, 4연이에요. 무쇠로 천릭을 말아 나난. 말다는 재단하던데 무쇠로 천릭, 관복입니다. 관복. 무관들이 입던 관복인데 그 관복을 재단해서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면 해서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을 걸었고요. 무쇠로 된 옷은 헐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또 유덕하신 덕이 있으신 이인과 이별하겠습니다 말한 거예요. 후렴구는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일 겁니다. 자, 유견. 서경별곡의 이연과 비슷하다는 그 유견이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해서 구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위에 떨어진 상황은 사랑에 잠시 시련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해서 끈은 안 끊어진다는 거고요. 서리법이고 끈은 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헤어질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안 끊어진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연은 안 끊어진다. 지문회를 천년을 외로이 외오곰 여신달. 이제 여다는 살다의 뜻이죠. 여기서는요. 가다 또는 살다인데 천년을 외로이 산들. 이렇게 대응됩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신이딴 끈이야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영원한 사랑을 여기는 비유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어요. 앞에 부분은 역설적 표현으로 헤어질게 이 조건만 이루어지면 이러면서 영원한 사랑을 강조했다면 안 헤어진다는 얘기를 했다면 마지막은 헤어져도 믿음은 영원하다는 영원한 사랑의 다짐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게 작품의 특징들이었고요. 잘 정리해 봤습니다. 59쪽에 이규보의 한시와 이옥봉의 한시 두 편 같이 보겠습니다. 가는 고려의 유명한 문인 이규보가 지은 한시로 오원절구다. 어느 겨울 친구의 집을 방문한 화자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종이보다 하얀 눈 위에 자기 이름을 남겨 방문 소식을 알리려 한다. 바람이 불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눈 위에 이름을 남김으로써 친구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 이게 이제 중요한 정서예요. 절절한 아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작합니다. 눈이 종이보다 희길래 눈하고 종이하고 비교하는데 눈이 더 하얘요. 채찍 들어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화자가 채찍을 왜 들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니니까. 바람아 불어서 땅 쓸지 마라. 그래서 바람에게 말을 건네는 청자 설정하고요. 말 건옵니다. 바람아 불어서 땅 쓸지 마라. 이유는요. 자기 이름 지어주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렴 바람아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람한테 불지 말라고 주인이 올 때까지 불지 말라고. 주인은 화자의 벗이죠. 그렇죠? 노래 한 시고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 이런 걸 노래 한 시고 어려울 거 없죠. 그렇죠? 예. 나시 볼게요. 이옥봉의 자술입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시인 이옥봉이 지은 한시로 칠원절구에 해당한다. 첩으로 드러나는 여성 화자의 진솔한 목소리를 활용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다. 근데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한 겁니다. 임의 안부를 솔직하게 물은 다음에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과장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됐죠? 그래서 님의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 뒤에는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노래한대요. 한번 보시죠. 근래의 안부는 어떠신지요? 궁금하죠. 안부가 궁금해요. 님의 안부가 궁금해요. 사창에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 정서를 직접 말하고 있죠. 달뜬 밤이면 너무 그리워. 사창은 여자가 기거하는 방의 창문이죠. 비단을 바른 창이니까. 꿈속에 넋이 만약에 자취가 있다면 해서 상황을 가정했는데 꿈속에 넋이 만약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렇죠? 문 앞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 해서 누구네 집이겠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 님의 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임의 집 문 앞의 돌길은 모래로 변했을 거다라고 과장된 표현을 하면서 왜 돌이 모래로 변했겠어요? 뻔질나게 드나드니까. 됐죠? 그래서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역봉의 자술까지 살펴봤어요. 60쪽에 향가 처용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팔구체 향가로, 아까 모죽질환가 우리 봤죠? 향가, 모죽질환가. 그것도 팔구체 향가였어요. 신라 헌강한 때 지어진 것이다. 배경설화에 따르면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범하였으나 그것을 본 처용은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 모습에 감복한 역신이 처용 앞에 무릎을 꿇은 후 처용은 역신을 구축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물리친다는 거. 그래서 역신이 감동을 했는데 처용의 관용적인 태도에 감동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죠. 네,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EBS에 보기에 보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 요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작품의 출제 가능성은 낮아서 그냥 편하게 볼게요. 동경 밝은 달에 밤늦게 놀다가, 동경은 신라의 수도 경주고, 밝은 달은 시간이죠. 시간. 공간과 시간을 제시했어요. 밤들이 놀다가, 밤늦게까지 놀다가, 누가? 처용이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다. 집에 와서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역신이 침범한 거예요. 둘은 내 거. 내 거라는 건 이제 아내 거라는 거죠. 둘은 누구 거냐라고 의문을 던졌어요. 둘은 내 건데 나머지 둘은 누구 거야? 누군지 확인하려고 하죠. 본래 내 것이지만, 이 둘이 본래 내 것이지만 빼앗긴 걸 어쩔까? 어쩔 수 없지 뭐. 해서 체념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요. 용서해주는 체념적 태도, 관용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됐었죠? 이미 역신한테 빼앗겼는데 어쩌겠어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가니까 역신은 이 관용적 태도에 감복해서 처용 네 얼굴이 그려진 데는 내가 다시는 안 올게 뭐 이랬다고 하죠. 예, 그런 류의 작품이에요. 61쪽 고려가요 처용가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향가 처용가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려가요로 축사의 내용을 지닌 일종의 무가이다. 예,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 이런 거예요. 향가 처용가의 내용을 본문 중에 담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본문에는 처용의 위대함을 드러낸 부분, 한밤중에 돌아온 처용이 열병신을 마주하는 모습, 다음 처용아비를 두려워하는 열병 대신의 모습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열병 대신이 역신이에요. 가정을 침범한 역신을 쫓아내는 얘기입니다. 고려가요 처용가 보겠습니다. 처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누가 만들어 세우는가? 처용아비가 처용이에요. 바늘도 실도 없이 처용아비를 누가 지어 세우는가? 그러면 처용아비를 세워놓는 뭐 상이라고 볼까? 동상 같은 거? 그런 걸 누가 지어서 세워놨는데 너무 많다는 거야. 바늘도 실도 없이 누가 이렇게 지어 세우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즉 백성들이 처용의 상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용을 얼굴을 그려서 잡기를 물리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12제국이 모두 모여 세운 처용아비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요. 해서 12제국은 뭐 온 세상이라고 보면 되고,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웠다. 감탄. 처용아비를 그렇게 세웠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세웠다. 됐죠? 그래서 처용아비를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처용아비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죠. 처용아비를 숭배하는 모습. 다음, 벗지야 오야사 농리야 빨리 나와 내 신코를 메어라 했는데, 여기
이거를 열매라고 하기도 보고 또 뭐 이 열매가 아니라 사람 이름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처용이가 화자인 거예요. 처용이가 불렀어요. 벗지, 오얏, 녹리야. 벗지는 벚나무 열매, 오얏은 자두 열매, 녹리는 푸른 자두를 말하죠. 그쵸? 그래서 빨리 나와 내 신코를 매라 그랬어요. 내 신발 묶어라 이런 거죠. 나 빨리 가려고 그래. 나 빨리 가자. 나 갈 거야. 안 매여 있으면 나올 거다 나쁜 말. 신발 빨리 매라. 나쁜 말 할 수도 있다. 도치법. 위협하고 있죠. 그쵸? 명령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령. 말 안 들으면 나쁜 말 할 거야. 욕할 거야 라는 위협도 있어요. 동경 밝은 날에 여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 귀가 준비라고 쓸게요. 귀가 준비를 했어요. 그냥 한번 흐름만 정리합니다. 동경 밝은 날과 밤늦도록 논의다가 이거 어디서 봤죠? 처용과 향가에 나온 겁니다.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네. 아, 둘은 내 건데 둘은 너 거지. 향가 처용가에 나오는 부분. 향가 처용가 부분이었어요. 이런 때 처용합의가 보시면 이런 때 다리가 4개인 상황 역신의 침범할 때 처용합의가 보시면 열병신이야 횟거리로다. 예, 횟감에 불과하다. 너 정도는 회 처먹을 수 있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잽이 안 돼. 누가 열병신 역신은 처용합의한테 잽도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금을 주겠습니까? 처용합의요. 7보를 주겠습니까? 처용합의요. 비싼 거고 좋은 거겠죠? 그쵸? 천금도 7보도 그만둬. 열병신을 날 잡아줘. 나에게 열병신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많은 돈 줄래요? 나한테 7보 줄래요? 아, 다 필요 없어요. 난 열병신 잡고 싶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열병신을 잡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열병신을 잡아달라는 요청. 열병신을 잡아달라는 요청. 마무리. 산이나 들이나 천리에 처용합의를 피하여 가고 싶다. 아, 열병 대신에 발언이시로다. 해서 요거 누가 이렇게 바란다고요? 열병 대신이 이런 말 한다고요. 역신이 나 처용합의 피하고 싶어 라고 말한 거예요. 천리밖에 처용합의를 피해서 가고 싶다라는 얘기. 그래서 열병신이 처용을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처용을 피하고 싶은 열병신. 열병 대신이라고. 자꾸 병신 하니까 이상하네요. 그래서 전체 흐름은 이제 처용합의를 숭배하다가 처용이가 귀가 준비하는데 집에 가보니까 누가 침범했네. 열병신 이런 자식은 횟감이지 횟감. 처용합의한텐 천금 7보 다 필요 없고요. 열병신 나한테 잡아주세요 라고 화자가 노래한 거고요. 이건 누구 목소리라고? 열병신의 목소리라고. 그래서 목소리가 특이한 게 두 군데가 있었죠. 요거는 처용합의의 목소리, 요것도 처용합의의 목소리,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이 부분은 열병 대신의 목소리.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화자의 목소리.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62쪽 경철의 송미인 곡이고요. 이 작품은요. 수능에 2006학년도에 출제됐었고 2004학년도에는 모평에 2015학년도에도 모평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평가원이 좋아할 만한 작가의 작품이고요. 수능에 또 출제돼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정말 출제돼도 상관이 없다는 건 출제돼도 누가 뭐라 안 해요. 왜 또 정철을 냈어 이렇게 이 작품을 냈어. 그래서 중요한 작품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완벽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완벽한 해석. 그러니까 해석본과 같이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두시는 게 다른 고전 작품을 보는데도 대단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이 해제의 내용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빠르게 해석합니다. 디어가는 디어각시 본 듯도 한디어이고, 그래서 저 각시 내가 본 적 있는데, 그래서 이게 먼저 말한 감녀의 목소리예요.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구 보러 가십니까? 그래서 나 너 본 적 있는데 너 하늘나라의 백옥경 어째서 이별하고 지금 누구 보러 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백옥경이 뭐 도교적인 세계이고 옥황상제가 사는 세계잖아요. 사실 이제 한양을 가리키는 거죠. 임금 계신 한양과 어찌 이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냐 했더니 화자인 을려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둘의 대화죠. 아, 너로구나. 내 사설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서 이 자기 얘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래까지. 내 얼굴, 이 거동이, 그럼 내 얼굴과 이 모습이 님 사랑할즉, 님 괴함즉 한가마는 사랑받을 만한 생김새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모습과 태도가. 근데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다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임께서 야, 너 예쁜데? 너 괜찮네? 나도 님을 믿어. 다른 뜻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자라에 하뒀던디. 그러면 나도 님을 믿고 다른 뜻 없이 그냥 님 앞에서 아양 교태 부리고 어지럽게 굴었어요. 이래야 교태야 어자라에 굴었다. 이게 이제 화자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에요.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달라졌는가 해서 님의 얼굴빛이 나를 반기는 얼굴빛이 예전과 달라져 버린 거예요.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 매처럼 쌓였으니 내 죄가 산같이 쌓였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이 죄가 뭐냐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구른 거. 이게 내 죄고 그게 산처럼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서리법으로 강조하는데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탓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서러워 풀처해니 조물의 탓이로다. 서러워서 펼쳐놓고 헤아려 보니, 이런 단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 헤아려 보니 이게 다 운명의 탓이구나 해서 내 운명이 이런가 봐, 내 팔자가 이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화자가 하소연하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감녀의 목소리예요. 감녀가 뭘 운명 팔자 그런 얘기해. 그런 생각하지 마. 됐죠? 여기가 감녀 목소리. 여기 다시 을려의 목소리. 내 가슴에 맺힌 일이 있어요. 맺힌 일이 뭔지 보세요. 일단은 감녀는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님을 매셔 있어 님의 일을 내 아는데 내가 님을 모셔봐서 님의 일을 압니다.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해서 연약한 이거 몸이죠? 편하실 적 몇 날일까? 내가 님을 아는데 님 좀 연약해 물처럼. 그래서 편하실 적 없을 거야. 춘한 고열은 어찌 지내시며 춘 봄하고 한 추위 고열 여름의 더위. 그래서 봄에 꽃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어찌 지내시며 추일 동천 가을과 겨울은 또 누가 모셨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님의 안부 걱정. 죽조반 조성매 예전과 같이 세시는가. 그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지내시는지, 그리고 밥은 잘 먹는지, 세시는지 잡수시는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지, 이 잠은 잘 자는지 그 안부 걱정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궁금하니까 님다의 소식을, 님 쪽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 하니, 어떻게든 알고자 하니, 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얘가 어떤 행위를 하나 봐봐요. 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자 기다려요.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다 지났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그럼 이 사람은 님의 소식을 가져올 사람이죠. 기다리고 있어요. 님 소식을 가져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그래서 내 마음 둘 곳 없어서 어딘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이게 첫 번째 공간이죠. 화자가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서 또 마음 의지할 곳이 없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산에서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했고 해서 구름과 안개가 가로막고 있어서 해와 달을 볼 수 없어요. 이게 임금을 상징하고 님을 상징하겠죠.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겠냐. 그러면 임과 나 사이의 거리가, 임과의 거리가 천리나 되는데 지금은 이 구름과 안개가 산천을 어둡게 가리고 있어서 가까이도 안 보이고, 그러니 어떻게 임 계신 그 먼 곳을 내가 보겠냐. 그리고 1월인 임금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구름과 안개는 뭐가 되죠?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죠. 그쵸? 우리 이제 간신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소,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랴 하니 해서 두 번째는 높은 매에서 물가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공간의 이동이에요. 높은 매로 가서 님을 알아보려고 했고 님 소식을 들으려고 했으나 실패했고요. 그래서 그럼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의 물결에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바람과 물결 때문에 또 잘 안 된 거죠. 이것도 방해물로 등장하는 사물 또 나타났어요. 바람, 물결도.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 이 구절은 이제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떤 분위기죠? 예. 쓸쓸한 분위기, 허전한 분위기, 이런 공허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위기고요. 이건 당연히 객관적 상관물이 겁니다. 빈배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님다의 소식이 더욱 가득하구나.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결국에는 무슨 노력들을 해봤어요. 여기 님다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노력들을 했으나 결국 님다의 소식이 더 아득만해졌죠. 산에도 올라가 보고 물가에도 가봤지만 결국 님의 소식은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좌절감이 막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모처럼 찬 자리에 밤중쯤에 돌아오니 해서 이제 다음의 공간이 또 제시됐어요. 어디 왔어요? 모처럼 찬 자리, 자기 집 찬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집 자리가 차다는 게 보일러를 안 떼서 차갑다라기보다는 홀로 지내는 그런 외로운 마음을 촉각적으로 제시했다. 차갑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돌아왔어요. 세 번째 공간이었어요. 밤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혔는가? 이 등잔불은 누굴 위해 밝혔겠니? 뭐 혹시나 님이 올까봐 밝혀놓은 건데, 그래서 화자의 외로움이 더 심화됩니다. 오르며 나리며 해 뜨며 바자니니, 이게 오늘 하루 요약이에요. 하루 요약. 산에도 오르고 내려오고 헤매고 방황하며 지냈는데 그러니 힘이 다했겠죠. 그러다가 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만났어요. 꿈이라는 공간이 제시됐고요. 꿈에 드디어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님을 만났어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제라 해서 님이 쪼글쪼글 늙어버렸어요. 그 모습이. 마음에 먹은 말, 그립다, 사랑한다, 뭐 이런 말 있죠? 슬카장, 실컷 삽자하니, 실컷 아래자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눈물이 계속 나서 그런 말을 못했네요. 정을 못 다해서 목이조차 메어하니, 목조차 메어요. 그러면 화자의 마음이 안 풀렸어요. 그렇게 정을 다 풀지도 못한 채 목조차 메었어. 오전된 개성, 다섯 번째 장애물이죠. 개성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해서 닭울음 소리에 풋잠에서 깨어나 버린 거예요. 방해하는 기능이 또 나왔죠. 하나 더. 그래서 개성까지. 허망하다. 허사로다. 헛일이고다. 이 님이 어디 갔나. 잠결에 일어나서 님이 어디 갔을까 찾고 있어요. 허탈함, 아쉬움 뭐 이런 게 느껴지죠. 그쵸?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다. 이거 불쌍한이잖아요.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다는 걸 확인하죠. 그래서 외로운 처지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서, 중요한 소재 나왔죠. 나궐.
죽어서 나거리나 되어서 임계신창 안에 번듯이 비치리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을려의 말이었고, 그리워서 여기저기 돌아도 다녀보고 다 했는데 님 소식은 알 수 없었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고 꿈을 통해서 님을 만났으나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했고 개성에 닭울음 소리에 깨어나 버렸고 안 되겠다. 차라리 죽어서 나거리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멀리서라도 번듯하게 비춰주고 싶다라고 했더니 각신님 감녀가 말합니다. 달보다는 구준비나 되십시오라고. 둘의 비교. 구준비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지속적이에요. 알겠죠? 조금 더 가깝습니다. 님과의 거리가. 달은 먼 발치에서 비추니까 소극적이고 또 일시적이고 조금 더 거리가 멉니다. 거리 있습니다. 이런 대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교하죠. 을려가 감녀보다 을려가 더 적극적이다 라고. 아니 감녀가 잘못 말했어요. 감녀가 훨씬 더 적극적인 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꿈을 통해서 심리적 보상을 받았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고 그 좌절감은 더 커져서 죽어서라도 님을 만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철의 송미인국은 반드시 완벽하게 해석해 놓도록 하십시오. 아셨죠? 선생님 대단히 짧고 굵게 압축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반복해서 해석하기 잊지 마십시오. 64쪽 정인보의 자모사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시조입니다. 전체 40수의 연시조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중간에는 의미가 없고요. 마지막에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슬픔, 그리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안타까움, 회한 이런 정서를 얘기하고 있대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드는데, 그래서 가을은 그 가을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가을은 돌아오는데 가신님 엄마죠. 엄마는 어이하여 돌아오실 줄 모르는가 했으니까 엄마는 안 돌아와요. 대비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 그리움을 강조하죠. 살뜰히 기르신 아이, 아이가 화자겠죠. 어머니께서 정성껏 길러주신 아이가 잘 자라서 옷품이 줄었더라. 그래서 옷이 작아졌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 그리고 고마움도 있죠. 잘 자랐습니다. 덕분에.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이수. 부른 배 골리 보고 나은 얼굴 병만 여겨. 그러면 배가 불러도 엄마는 배고프게 생각하고요. 얼굴이 괜찮아도 아프다고만 여기는, 여기도 대비가 있습니다. 엄마가 뭐 하는 거죠? 걱정하는 겁니다. 자식 걱정. 하루도 12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하루 12대 내내 어떠냐, 내 자식 어떠냐라고 걱정하시더니 밤송인 쭈그러진 채 그저 달려삽니다. 이게 화자 자신을 비유한 건데 자기가 쭈그러진 밤송이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몸이 아파서 좀 이렇게 쭈그러진 밤송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매달려 살아간다. 죽지 못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하시더니 제가 그 걱정을 제대로 받아안지 못하고 아픈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자책과 회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수 봅니다. 바릿밥은 남 주시고 잡수느니 찬 것이며, 바릿밥은 따뜻한 밥인데 어머니는 뭘 드셔요? 찬 걸 드셔요. 두둑히 다 입히고는 겨울이라 엷은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식이겠죠. 자식들한테는 따뜻한 밥 주고 두둑한 옷 입히고, 엄마는 찬밥 먹고 엷은 옷 입고, 엄마의 희생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솜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엄마는 평소에 솜치마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걸 입어보지도 못하시고 그게 뭐가 되고 말았다? 관의 빈 곳을 채우는 게 되고 말았다라는 데서 엄마가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안 입고 안 먹으면서 근검절약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그쵸? 그런 엄마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탄식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16수 보겠습니다. 안방에 불 비치면 하마님이 계신 듯. 행여예요.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안방에 불만 비치면 그리움이
매우 크다는 거고요. 닫힌 창 바삐 열고 행위가 나타나죠. 불 비친 방에 창문을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가. 그래서 역시 그리움이 강조됩니다. 산속에 추위 이르니 님을 어이할까 해서 산속은 엄마 계신 무덤이겠죠. 엄마 계신 무덤 속 추위가 이르니 님을 어이할까. 차가운 무덤에 계신 엄마, 어떻게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또 드러났어요. 다음에 40수 보겠습니다. 서러라 서러라 해도 아들도 딴 몸이라. 여기서 딴 몸이라는 건 엄마와 다른 몸이다 이거예요. 무덤풀 uk은 오늘 2살 붙어 있단 말인가. 이 살은 나의 살이겠죠. 이 나의 살이 어떻게 붙어 있겠냐, 엄마가 없었다면. 그래서 엄마의 무덤은 풀이 우거지는데 오늘 내가 이 살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건 다 어머니 덕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빈말로 서러워하는 양을 누구나 믿지 마십시오 해서 아무도 믿지 말아라. 자식이 빈말로 서러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럽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서러운 감정을 내가 갖는 것, 왜 서럽겠어요? 엄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서러운 거잖아요. 그래도 그건 거짓이다. 빈말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빈말은 아니겠죠, 사실. 빈말과 다름없다. 뭐에 비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워서 서럽다고 말하는 건 빈말과 다름없다라고 해서 엄마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정인보의 잠오사였어요. 66쪽 주객 대비의 문학에 대한 글 정리해 볼게요. 주간화의 장르인 서정시에서는 대개 자아의 상황과 정서를 중심으로 사물이나 사건 등 외부의 세계를 해석하고 수용한 결과를 노래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외부 세계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한 것이 서정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화의 장르란 얘기예요. 이때 자아는 외부의 세계를 자신의 상황이나 정서와 동일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외부의 세계와 서로를 자신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배치하게 된다. 그 중에서 후자, 서로 대비하는 걸 주객 대비 구도라 한다면 이러한 구도를 가진 작품들은 인간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의 사례가 황조가입니다. 꾀꼬리는 오락가락 암수서로 정다운데 했으니까 외부 세계인 꾀꼬리는 정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외로운 이내 몸은 했으니까 화자는 지금 외로운데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해서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데, 의문형이죠. 의문형으로 강조하고 있으면서 결국 꾀꼬리와 자신을 대비하고 있죠. 그렇죠? 불특정 다수의 입으로 전해지는 소박한 민요의 연언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짧은 식구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답게 어울려 노는 꾀꼬리 한 쌍과 외로운 이내 몸의 선명한 대비이다. 충족되고 조화로운 외부 세계와 무엇인가가 결핍된 화자의 대비인 셈이다. 그렇죠? 외부 세계와 자신이 대비되는 주객 대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이와 같은 발상은 모든 서정시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민요에서도 두루 발견되며 민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고려 소교에서도 종종 보인다. 만전춘 별사의 이연의 내용인데요. 뒤척뒤척 외로운 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 했으니까 서리법,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외로운 잠자리,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럼 화자의 처지는 외로운 걸로 드러났고요. 서창을 열어보니, 서쪽 창문을 열어보니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도화는 씨름이 없어 봄바람에 웃는도다 웃는도다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외로운데 도화는 피어서 웃고 있네. 됐죠? 웃네요. 우리 여기다 이제 뭐 붙이면 되죠? 처웃네. 이런 거면 되게 잘 어울리죠? 그쵸? 나는 외롭고 슬프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침상에 홀로 누워있는 자아와 봄바람에 웃고 있는 도화의 대비가 선명하다. 시인 또는 시적자는 이 도화와 무관하게 결핍을 느끼고 있었겠지만, 원래는 도화와 무관한 결핍이죠, 당연히. 근데 충족된 외부 세계, 동시에 피어난 도화의 그 외부 세계와의 대비를 통해 그 화자의 결핍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독자 또한 강렬한 인상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주객 대비의 구조는 시조뿐만 아니라 서사 작품에도 있다라고 했고, 심청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신봉사는 아내가 심청을 낳고 며칠 후에 병을 얻어 죽게 되자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자, 주객 대비가 서사 작품에서도 확인된대요. 그래서 봅시다. 아이고 마누라 마오 죽지 마오 평생의 정한 뜻을 사생동고 보잤더니 염라국이 어디라고 날 버리고 가시오. 함께 살고 죽고 하기로 했는데 염라대왕이 있는 저승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해도 졌다 다시 돋고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하늘이 장천 구만리로되 삼경이 되면 이슬이 오고 북경이 멀지만 사신행차도 왕래를 하는데 마누라는 한 병 가면 다시 오지 못하네 해서 자기 처지가 대비되죠. 그래서 여기 해, 꽃, 이슬, 사신과 자기의 마누라는 대비되는 처지로 나타납니다. 구차하게 살자 하거늘 누굴 믿고 살아가며 동지대한 긴긴 밤을 추운 날 밤을 젖 먹고자 우는 자식 누구 젖을 먹여 길러낼 것인가 혼자 지내야 되는 신봉사의 처지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이미 죽은 아내는 해꽃, 이슬 등의 자연물과 대비됩니다. 이런 대비는 조화를 이룬 세계와 결핍을 느끼는 인물 간의 대비로 나아가며 신봉사의 입장에서 아내와의 사별이라는 상황은 더없이 고독한 삶의 조건으로 각인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인간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요. 여기 1문단에서 이 구도를 가진 작품은 인간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흥미로운 관점이 뭔지 마지막에 정리해 줍니다. 대신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대신에 자신을 비춰줄 거울을 대면하면 자기 자신을 선명히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한계인 동시에 삶의 이치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봐야 자신을 볼 수 있죠. 이거 납득되시죠? 이때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외부 풍경이나 사건은 이러한 인간에게 자신의 반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외부의 풍경과 사건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선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유한성이나 불완전성이 자연의 무한성이나 완전성과 병렬되면서 대비될 때 인간은 자연스럽게 비극적 존재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인간은 유한한데 자연은 무한해요. 인간은 참 안타까운 존재죠. 불안한 존재요, 불완전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로 그려지니까. 이런 점에서 문학에서의 주객 대비 구도는 인간이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보는 시력이 남을 보는 시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의 문학적 구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자기를 보는 시력은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대비 구조로 구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앞에 EBS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은 요 기역에 해당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화자와 대비되는 게 아니라 주객이 동일시되는 작품으로 귀돌이 저귀돌이 어여쁘다 저귀돌이 어여쁘다는 불쌍하답니다. 불쌍하다 저 귀돌이 귀돌이는 귀뚜라미고요.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내어 사창 여인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그러면 귀뚜라미가 막 울어서 슬프게도 울어서 나의 잠을 잘도 깨운다. 두어라 너가 비록 미물이지만 무인동방의 외로운 처지에 내 뜻을 알리는 너밖에 없다 해서 화자와 객체가 동일시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사례로 외부 세계인 귀뚜라미가 우는 걸 자기 상황과 자기 정서와 동일시하는 사례예요.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여기 나오는 이 개념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한 번만 정확하게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8쪽 조선 후기 문학의 세속화 경향에 대해서 다룬 글 그리고 거기에서 다룬 작품들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읽을게요. 인간상의 형상화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사를 살펴보면 세속화라는 한 가지 흐름이 감지된다. 그러니까 인간상을 세속화한 모습으로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영웅, 제자가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들이 대부분이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소설에서는 물론이고 다양한 갈래의 작품 속에서 세속적 욕망, 통속적인 인간됨, 방탕한 허무주의 등을 특성으로 하는 인물들이 형상화되는데, 그럼 세속적 욕망이나 통속적인 인간됨이나 방탕한 허무주의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어떤 거죠? 세속화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로는 기인이나 이인, 기이한 사람, 또 남다른 사람, 거지, 광대 등 사회적 소수자의 관심을 기울였던 연암 박지원의 다음 글을 들 수 있다 해서, 다음은 연암의 발승암기라는 수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이가 본래 김홍현의 행적을 잘 알아서 나에게 얘기해 줬는데, 그럼 김홍현이 주인공인데 얘가 이제 어떤 인물이죠? 세속적인 인물, 세속화된 인물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에 의하면 김은 곧 왈자였다. 왈자란 대개 여항에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허랑방탕하고 물정 모르는 자, 이게 왈자예요. 이른바 검객 협객과 같은 부류다. 검객 협객이 바로 왈자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해 묵과에 합격했으며 힘이 세어 범을 때려잡거나 좌우 옆구리에 기생두를 끼고 몇 길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였다. 힘이 되게 셌어요. 묵과에도 합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째째하게 벼슬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이 본래 부유해서 돈을 물쓰듯 하였고 고금에 유명한 서적, 그림 뭐 이런 것들, 책, 그림, 칼, 검은고, 골동품, 돈 많은 집 자식이니까 이런 것들을 막 모았나 봐요.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 혹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천금을 아끼지 않았으며 준마와 송골매를 늘 좌우에 두었다고 한다.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구체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미 늙어 머리가 새었으며 자루에다 끌과 정을 넣고 다니며 명산을 두루 논이는데 이미 한라산에 한 번 올랐고 백두산에 2번 오른 바 그때마다 손수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긴다고 한다. 그러면 얘는 후대에 이름을 남길 때 벼슬에서 이름 남기는 게 아니라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방식으로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로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자기가 있었음을 알리려고 한다는 거였다. 세속화된 인물, 세속적 욕망에 가득 찬 인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승암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글에서는 김홍현이라는 실존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글 전체의 대의는 이름의 덧없음에 있다 하겠지만, 그러면 이름을 남기는 것에 덧없음,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 하겠지만, 인용한 대목은 당대 실존했던 왈자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연암의 눈에는 돈은 물론 인생을 낭비하는 한 인물의 생애가 안쓰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인물에 대한 안쓰러움을 말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시가에서 범속한 성격의 인물이나 화자가 나오는 그런 인물과 화자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속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속화된 인물, 화자가 나오는 작품이 다수다. 그래서 이 사설시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님이 온다고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했어요. 님이 오니까 기다리던 님이 오나 봐요. 그럼 반가워서, 이거 되게 이상하죠? 밥을 왜 혼자 먹어요? 기다렸다 같이 먹는 게 도리 아닌가? 웃음을 좀 유발하는 구절입니다. 중문을 나서서 대문을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이마에 손을 짚고 오나 가나 건넌산을 바라봤더니 거무이 끝 서 있네. 검고 흰 무언가가 서 있어요. 그래서 거무이 끝한 게 서 있어서 저거 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 손에 쥐고 엎치락 뒤치락 입치치락 엎치락 하며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우당탕탕, 이제 음성상징어가 되게 많이 쓰였습니다.
음성 상징어가 쓰였고요. 건너갔어요. 멀리서 보니까 저기 검고 흰 게 있는데 아 님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막 달려갔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곁눈으로 흘낏 보니 작년 7월 열사흘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나를 속였다 해서 내가 껍질 벗겨놓은 나무가 검고 희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거무이 끝 서 있는 것의 실체가 뭐였냐면 갈가벗긴 주추리 3대였어요. 그럼 님인 줄 알고 착각해서 막 달려간 이 모습이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죠. 모쪼록 밤이었기에 망정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다라고 해서 멋쩍음,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쵸? 남 웃길 뻔했다라고 부끄러운 감정을 말하고 있고요.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볼게요. B 먼저 해설 볼게요. 임을 기다리는 조바심이 장황한 수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B는 그렇죠. 길게 번거롭고도 길게 문장을 다듬어서 중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임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은근하게 그려냈던 전통과는 다르게 이 노래는 경솔하고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부박해 보이는 범속한 행위를 낱낱이 그려냄으로써 상황적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적 정서가 님에 대한 반가움이죠. 그럼 이제 기다리던 님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걸 극대화한 겁니다. 더욱이 종장에서는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의 정서마저 희화화된 표현으로 드러낸다. 밤이 어깨망정이지 낮에 남이 봤다면 남 웃길 뻔했다. 이런 데서의 안도감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안도감으로 이렇게 뒤바꾸는 데서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도 있고요. 이런 인간상의 문학적 형상화, 그러니까 희화되고 또 세속화된 인간의 문학적 형상화는 조선 전기엔 별로 없더라. 후기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더라. 이렇게 말했고요. C 부분 보겠습니다. C.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둘만 여겨두고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둘이라고 생각했는지 두고 먹고 놀 줄 모르더라 해서 두었다가 먹고 놀 줄 모르더라. 나중에 쓰려고 그러는지 먹고 놀 줄 모르는가 해서 서리법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여겨두고 또 두고 먹고 놀 줄 모르는가 연세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먹고 놀 줄 왜 모르냐. 됐죠? 나중을 기약하지 말라 이런 거죠. 먹고 놀 줄 모르거든 죽을 줄 알야마는 먹고 놀 줄 몰라도 누구나 뭐죠? 누구나 죽을 줄 알아요. 석숭이 죽어갈 때 엄청난 부자였어요. 중국의 유명한 부자가 죽어갈 적에 누거만제 그 많은 재물을 가져갔겠냐. 못 가져갔죠. 그러니까 쓰고 놀아야지. 유령의 중국의 이름난 애주가입니다. 애주가 술 많이 먹던 사람. 그 무덤 위에 어느 술이 이르렀나니. 그러면 술이 가서 술을 마셔 죽은 후에 못 마시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먹고 놀자는 거예요. 석숭이처럼 유령처럼 부자가 되어서 애주가가 되어도 죽은 후에는 다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고사를 인용해서 현재를 즐기자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하물며 청춘 일장몽에 백화남만 하니 한바탕 꿈같은 청춘에 백화남만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피니 이같이 좋은 때에 젊은 날 백화남만 할 때 꽃이 가득 핀 이런 날 즐기자고 권유하는 거죠. 아니 놀고 어이하리 해서 서리법으로 즐기자고 권유하고 있어요. 되셨죠?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이름난 거부인 석순과 전설적인 애주가인 유령 이 두 인물을 근거로 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설파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적 대상을 향한 비난의 어조가 은근하게 이어지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죠. 그 대상이 먹고 놀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화자 자신이 향락주의에 경도된
즐기는 것에 빠져 있어요. 향락을 추구하는 것에 빠져 있는 범속한 인간임을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세속화된 인간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역시 조선 후기 문학에서 새롭게 출현한 문학적 경향이다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범속형 인간의 출현은 실존 인물이든 문학적으로 가공된 인물이든 모두 조선 후기의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상업, 유흥문화의 발달, 화폐경제의 활성화와 천박한 부자들의 대두, 애정과 같은 현실적 욕망에 대한 긍정, 개인적 삶의 가치에 대한 각성 등이 당대의 사회적 기류를 이루었던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인간형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따라서 조선 후기 문학작품을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읽는 것도 그 실상에 접근하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 비추어서 문학작품을 해석해보자. 반영론적 관점이죠. 조선 후기 이전의 문학이 대체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이상적 인간과 이상적 삶을 그려내는 경향이 우세했다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유교죠. 유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유교에서 추구하는 국가관 뭐 이런 것들을 그려냈다면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문학은 한편으로는 그 흐름을 이어받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적 이념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섞인 질문을 던지면서 일상적 삶에 더 가까운 인간을 형상화하는 흐름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적 삶이라는 건 욕망을 긍정하는 거죠. 그렇죠? 물질도 긍정하고 근대에 이르러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를 보여주는 이런 인물들이 더욱 다양한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런 흐름은 문학적 근대에 다가서는 한 움직임이다. 그래서 문학이 근대화된다는 건 이런 세속화된 인물형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개념화돼서 수능에서 복이나 이런 데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개념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어서 세속화된 인간형들이 나타났는데 그건 결국 당대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70쪽 사설시조 4편 같이 보겠습니다. 사설시조에는 욕망 결핍 및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토로하거나 적극성이 있어요.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일련의 여성들이 있다. 이들 여성은 작품에 따라 직접 노래 행위의 주체로 등장하기도 하고 타자의 발화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지만 모두 문제 상황을 체념하거나 수용하는 대신에 자신의 불만 및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적극성을 띈다. 됐죠? 이러한 사설시조의 여성은 때로는 비극적 상황과 관련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희극적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면서 비극, 희극 이런 상황에 놓이고요. 상반된 미학적 함의를 보여줄 뿐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성에 의해 대상화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을 대상화할 때도 있는 등 다분히 주체적 면모를 보여준다. 이 지금 평론에서는 사설시조의 여성 화자가 보이는 적극성과 주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나 제도, 습속 등을 거부하고 남성 중심 사회의 제도를 거부하고 철저히 비판하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적극적 여성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작품들이 구사하는 비판과 저항의 방식은 준열한 꾸짖음, 웅변적 저항이 아닌 이런 건 아니지만 말장난, 비유, 재담, 냉소, 조롱 등인 경우가 많다. 이른바 웃음의 미학을 활용하는 것이다. 웃음의 미학을 활용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한다는 얘기였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사설시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작품. 작품 먼저 보고 해제 볼게요. 한숨아, 한숨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새한숨아,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니은다는 의문형이죠. 그래서 의인화하고 있어요.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어, 이 한숨아? 청자로 설정했고요. 한숨한테 말을 건넵니다.
고미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에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골세로 뚝딱 받고 음성상징어.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웠는데, 그러면 문 꽉꽉 잘 닫아놨고 자물쇠도 다 채워놨는데, 병풍이라 덜컥 접은 족자이라, 그럼 병풍이랑 또 족자라 대대굴 만다 다 말았어요. 말았느냐? 너 어느 틈으로 들어왔냐? 그러니까 문도 꽉 닫고 그 다음에 자물쇠도 채우고 그리고 병풍으로 둘러치고 족자도 걸어놨어요. 한숨 막으려고. 그런데 한숨이 병풍을 덜컥 접었고요. 족자는 대대굴 말아버렸어요. 그렇게 한숨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숨이 어느 틈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고 구체화하고 있죠. 초장의 구체화라고 보시면 돼요. 어인지 너 온날 밤이면 잠 못 들어하노다 해서 네가 와서 내가 잠을 못 잔다라고 하니까 한숨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 못 들어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죠. 특히 이제 사설시조의 특징이 이 중장에서 잘 나타나니까 중장의 표현상의 특징이 중요해요. 그러면 열거되는 특징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열거 반복, 요런 게 이 중장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 볼게요. 옆에 나작품의 특징. 이 작품은 깊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시조이다. 여기 해학성은 어디서 두드러져요? 예, 중장에서. 온갖 문짝을 동원해서 다 말아놓고 막 잠가놓고 했는데 결국 네가 들어오고 말았다 이겁니다. 한숨은 마음에 맺힌 것이 있을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화자는 한숨을 마치 바람이나 다른 무엇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그쵸? 여러 가지 잠금 장치를 사용해 한숨을 막으려 한다 해서 해학성이 느껴진다. 중장에서 다양한 잠금 장치를 길게 나열하면서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진지하게 시도하는 화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슬픔마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한국 민중문학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됐죠? 가작품 맞습니다. 나작품. 그 다음에 다작품 볼게요.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쌈다가, 그러니까 모시를 하는 거야. 모시를 하는 거고, 이거 한번 우리 상상모의고사에서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모시를 감삼다가 가다가 한가운데 뚝 끊어지었건을 했어요. 음성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호치 단순으로 혼빨며 감빨아 섬섬옥수로 두 끈 마주잡아 비붙여 이으리라. 그러니까 상황이 이거죠. 모시하다가 또 끊어져서 그거를 이으겠다. 저 모시를. 그래서 모시를 이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 모시를 하다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어보겠다. 그 다음 우리도 사랑이 끊어져 갈 때 모시같이 이으리라. 그래서 우리 사랑이 끊어져 갈 때 저 모시처럼 있고 싶다라고 해서 이별한 상황에서 그 이별을 거부하고 사랑하고 싶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쵸? 여기는 이제 유추적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모시를 잇는 것처럼 우리 사랑도 이어가고 싶다 라고 한 거고, 특히 이제 이 중장은 진짜 모시를 하는 그 행위가 나타나는데, 모시는 이 나무에 있는 섬유 같은 질을 계속 가늘게 이빨로 끊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옷감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런 모시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임과 사랑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제 볼게요. 이 작품은 모시삼기라는 여성의 노동을 소재로 사용해서 임과의 사랑을 오래 지속하고 싶은 여성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임과의 사랑을 모시실에 빗대어 모시실이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있듯 임과의 사랑이 끊어지면 다시 있겠다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난다? 적극적인 의지가 잘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작품 볼게요. 시아마님, 며느라기 나빠 부엌바닥을 구르지 마오 했어요.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님, 며느라기가 나쁘다고 부엌바닥 구르지 마세요. 이 행위를 누가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라기 혼내는 거야. 됐지? 그렇게 바닥 구르지 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중입니다. 그 며느리 빚에 받은 며느리예요? 값에 처음 며느리인가요? 밤나무 썩은 등골에 회초리나 같이 알살 피신 시아버님, 시아버지에 대한 묘사인데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회초리같이 알살피신, 앙상구준, 뼈만 남은 회초리같이 뼈만 남은 시아버님. 됐죠? 그 다음 볕젠 쇠똥같이 되종것인 시어머님. 시어머님에 대해서도 비유적으로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쇠똥처럼 햇볕 아래 놓인 쇠똥처럼 말라 비틀어진 시어머님. 그리고 3년 결은 망태에 새 송곳뿌리 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시누이가 이제 제일 미운 존재죠, 원래. 그러면 송곳처럼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고 뾰족한 시누이. 시집 식구들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이지 않죠. 막 인자해 보이고 후덕한 이런 느낌이 없어요. 또 당피 간 밭에, 품질 좋은 밭에 돌피 난 것 같이. 그러면 품질 낮은 곡식이 난 것처럼 샛노란 외꽃 같은, 애가 누렇게 떴나 봐. 노란 오이꽃 같은 핍동 누는 아들 하나 두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며느리의 자식일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의 자식인 남편일 수도 있어요. 아셨죠? 남편 또는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주들, 손자. 건밭에 매꽃 같은 며느리를, 그렇죠. 긍정적 이미지죠, 이거는. 그렇죠? 기름진 밭에 매꽃 같은 며느리 왜 나쁘다고 하냐 해서 이 대조를 잘 보세요. 밤나무 썩은 들거래 회초리나 같이 알살피신, 볕젠 쇠똥같이 되종고신, 3년 결은 망태에 새 송곳뿌리 같이 뾰족하신. 시집 식구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며느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요? 매꽃같이 아름다운, 예쁜, 생기 넘치는 며느리의 모습. 그래서 시집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게 강조되고, 여기서 또 이 아들의 모습도 좀 사랑고시 못하고 아픈 그런 아들 하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며느리의 입장에서 지금 시어머니한테 항변하는 중이죠. 그렇죠? 화자가 며느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화자 자신이 직접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나빠요가 아니라 시어머니 며느라기 혼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요건 앞에서 보시면 아까 요렇게 여기 가에서 타자의 발화 대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랬죠. 그쵸? 그래서 이 며느리를 발화 대상으로 삼고 시어머니를 발화 대상으로 삼아서 며느리 혼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아주 탁월하고 좋죠. 해석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EBS 해제 볼게요. 이 작품은 대가족 제도에서 겪는 며느리의 맵고 고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일상적 소재를 동원해서 소박하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시조이다. 농촌의 실생활과 밀착된 소재를 동원한 비유적 표현, 이게 중요합니다.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똥 같다고 얘기하고 뭐 회초리 같다고 얘기하는 데서 송곳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희화화되고 구체적 열거를 함으로써 왜곡된 가정생활에 대한 무슨 의식, 비판 의식을 해학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중요한 작품입니다. 다음 이제 마무리 마작품 볼게요.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잣입고도 얄미워라. 그럼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대상인데 건너편에 있는 저 사람 얄밉다는 거죠. 작은 돌다리 건너 큰 돌다리 넘어 밥 뛰어 간다. 가로 뛰어 가는가. 어허 내 서방 삼고랴자. 그래서 저 사람 내 서방 삼고 싶다고 욕망을 직접 표출합니다. 저 사람, 흰 옷 입은 사람, 내 사람 삼고 싶다 라고 한 거예요. 좀 뭔가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흰 옷 입은 사내가. 그쵸?
작은 돌다리 건너 큰 돌다리 넘어 바삐 뛰어간다. 가로 뛰어가는가. 바삐 뛰어가느냐, 가로 뛰어가느냐. 니은다는 의문형어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성이 다리 건너 바쁘게 뛰어가고 가로질러 뛰어가는데 너무 역동적이고 마음에 드나 봐. 됐죠? 그래서 저 사람 내 남편으로 삼고 싶다. 진실로 내 서방이 못 된다면 벗의 님 되고 싶다 해서 친구의 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친구의 남편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친구 만난다는 핑계로 저 흰옷 입은 사람을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서방이 아니라면 내 친구 곁에라도 두고 보고 싶다는 정말 적극적인 욕망이죠. 그쵸? 예, 이런 여성화자의 목소리가 아주 재밌게 표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그 남자의 행위를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방 삼고 싶다고 말하는 거, 내 서방 안 되면 뭐도 되라고요? 내 친구 서방이라도 돼서 곁에 두고 싶다. 그래서 적극성 잘 드러난다고 했어요. 자, 해제 볼게요. 이 작품은 젊은 남성의 활기찬 모습에 매혹된 여성의 심정과 이성을 향한 솔직한 마음이 표현된 사설시조이다. 작중의 여성화자는 우연히 흰옷 입은 젊은 남성이 성큼성큼 돌다리를 건너는 활달한 모습에 반해서 그를 자기 서방으로 삼고 싶다고 말한다. 예, 그냥 다 이해되죠? 그리고 자기 서방이 될 수 없다면 친구의 임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남성을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설시조에서 여성화자는 기존의 시조에서와 달리 남성의 애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객체 아니고 사랑을 능동적으로 생성 주도해 나가는 주체적 존재로 그려진다.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품들 사설시조 4개 다 살펴봤어요. 72쪽 김상용의 오륜과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유학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의 도리, 즉 오륜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지은 연시조이다. 문학성 떨어진다. 출제 가능성 낮다. 직설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문학성 낮다.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그러면 삼기다 정도는 알아야 되죠. 어버이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만든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친, 지극히 가깝다. 엄청 친한 사이다. 부모고 아니면 이 몸이 있겠냐. 설이 부모가 아니라면 내 몸이 있겠냐. 오조도 반포를 하니 부모 효도해라 해서 까마귀도 은혜를 갚고 부모를 모시니 너 부모한테 효도해라 라고 부자지륜이라고 하죠. 예, 부자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수 볼게요. 형제 두 몸이니 이나 일기로 나눠시니. 하나의 기운을 나눈 거예요. 나눠시니. 형제는 몸은 2개지만 하나의 기운을 나눴다. 그럼 이 하나의 기운이 누구죠? 예, 부모의 정기를 나눈 사이다. 인간의 귀한 것이 이외에 또 있을까 해서 사람 사이에 귀한 게, 세상에 귀한 게 이거 말고 또 있겠냐. 설이 값 주고 못 얻을 것은 이쁜 인간으로 해서 돈 주고 못 얻을 건 형제 간의 우애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지륜을 말한다 라고 보면 돼요.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이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수 벗을 사귀요되 처음 삼가하여. 그러면 친구 사귈 때요, 처음엔 삼가한다. 조심하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날도곤 나은이로. 도곤이 뭐뭐 보다라는 말이죠. 부사격 조사.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가려서 사겨라 했어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말하면서 친구 사귈 때 나보다 나은 애 가려서 사귀라고. 종시 끝에서 처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를 지켜, 친구 사이에 믿음을 지켜 구의경지해라 했어요. 오래도록 공경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경자가 이제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래서 친구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믿음과 의리를 다해서 오래도록 서로 공경하며 사겨라 라는 친구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 그래서 붕우지륜을 말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은 걸로 의미 부여하세요. 별로 중요한 작품은 아닙니다. 교재 74쪽 김진형의 북천가 시작합니다. 중요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은 반대파의 모함에 의해 한양을 떠나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를 가게 된 작가가 유배 생활에서 체험한 견문과 여정을 노래한 장편 유배 가사이다. 작가는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내력과 유배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유배지에서의 풍류, 요게 이제 EBS 수록 부분이고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노래하고 있는데 자기 체험을 사실적 묘사와 서술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수록 부분은 북간에 있는 칠보산을 유람하게 된 계기와 칠보산 관람의 견문과 감상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두 부분인 거죠. 유람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가서 보고 느낀 바를 제시했는데 유배지에서의 풍류를 노래한 점이 되게 특이한 점입니다. 유배지에서의 풍류요. EBS 보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북천가는 작가가 상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린 후에 반대파의 모함에 의해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된 경험을 노래한 유배가사이다. 그러나 작가는 자신이 올린 상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배 현실에 대한 불만과 현실 복귀로의 열망을 노래하는 대신, 그러니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유배 생활에서 느끼는 풍류, 유배 생활에서의 여유로움, 흥겨움을 노래한, 그러니까 다른 유배 가사와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호탕한 유배 생활을 과시하고 있다. 근데 이제 과시로만 끝나느냐? 어찌됐건 죄인으로서 벌을 받으러 왔으니까 뒤에 나온 내용은 유배 생활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룬다는 당시 사대부들의 비난을 의식해서 작가는 사대부 체면을 앞세워 풍류 생활에 대한 거부 그리고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색다르고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본문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 보고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본관이 하는 말이, 본관 사또 뭐 이런 사람이겠죠? 뭐라고 하냐? 이곳의 칠보산은 엄청 아름다워요. 그래서 칠보산하고 금강산하고 같이 친다. 비슷하다. 그만큼 아름답다. 칠보산 한번 가서 방슈심산 어떠한가 해서 권유하고 있어요. 칠보산을 한번 가봐라. 가서 즐겨봐라. 유람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역시 좋거니와. 그럼 대화네요. 나도 좋다. 의리에 난처하다. 그러니까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유배당에 왔으니까. 좀 거절해요. 원지에 쫓긴 몸이 형승에 노는 일이 분이에 미안하고 첨령에 괴이하니 마음엔 좋지만 못 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유배당한 처지로 이렇게 산에 가서 노는 거 마음에 좀 꺼리는 면이 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됐죠? 못 가기로 작정하니 주슈에 하는 말,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주인이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배지에 가면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집 주인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본관하고 주슈하고 같은 인물로 봐도 되고 다른 인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 그렇지 않다 하면서 설득을 한 거예요. 악양루의 황강경은 왕등의 사적이요 했는데 그 왕등의 왕 그리고 등 이게 두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라서 그 등자경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고사를 인용한 목적을 알면 돼요. 그래서 악양루 황강경이 아름다운 곳인데 이 왕하고 등 두 개의 성을 가진 애들이 가서 놀았다. 적벽강도요. 구시 성을 가진 애와 소시 성을 가진 애가 가서 놀았다는 고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왕등 그리고 구소에 해당하는 이 인물들이 다 유배객이었다는 거예요. 유배에 왔는데 다 자연에서 놀았던 애들이 있더라. 너 김진영 너 김학사 너 칠보산 가는 게 무슨 험이 있겠냐 해서 설득했어요. 야, 역사 속의 인물들 그 이름난 인물들도 다 유배에 와서 놀러 다녔다. 네가 가는 게 무슨 흠이 되겠냐. 화자가 그 말을 반겨 듣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나귀에 술을 싣고 칠보산 가니까 와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북관에 있는 칠보산을 유람하게 된 계기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서 가게 되었어요. 여기 본관하고 주수, 다른 인물로 봐도 되고 같은 인물로 봐도 됩니다. 이들이 권해서 가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다음 얘기는 칠보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칠보산의 아름다움이 여기까지. 아름다움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이 몸이 이른 곳이 신선의 지경이라. 전생의 연분으로 경구에 자취해서 자취했다. 이 말은 이제 전생의 인연으로 경구에 자취했다고 하는데, 이 경구는 신선들이 읽는 경전이고 그거에 스스로 도취했다는 거니까 자기가 신선들이 읽는 그런 경전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지상으로 하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경전을 읽을 때 잘못 읽어서 하강한, 원래는 자기가 신선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구절이에요. 여기 이제 비슷한 내용이 그 관동별곡에도 있죠. 관동별곡에서 경전 한 구절을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넌 원래 신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어찌됐건 내가 신선들이 사는 곳 같은 곳에 와서 스스로가 신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고, 바람에 붙인 다시 이 광경을 보겠구나 해서 바람에 붙인 다시, 바람에 붙인 듯 이 광경 보겠구나 해서 아름다운 광경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연적봉 지난 후에 선녀를 따라가니, 선녀 같은 기생이에요. 진짜 선녀가 아니라 기생을 따라가는데 2명이야. 기생 2명을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에는 청천에 솟아있고, 바위가 푸른 하늘에 솟아있고, 배바위 서책봉은 눈앞에 펼쳐져 있고, 여기가 대구가 되죠. 그죠? 대구인데 그냥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구멍, 동굴이구나 해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봉우리를 또 나열두고 있죠. 나열한 거 볼까요? 연적봉, 연화봉, 배바의 서책봉, 상황봉, 보살봉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자,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매향은 술을 들고, 기생입니다. 매향은 술을 들고 망장군 한곡조를 노래하고, 군산월이라는 기생은 앉았는데 너무 아름다운가 봐요.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꽃처럼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군산월이 검은고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거동도 곱고요. 섬섬한 손길, 그 손 하나하나가 오색이 영롱한 아름다움을 막 자랑합니다. 네 거동 보니 군명이 엄하여도 반할 뻔 하겠구나. 나라의 임금의 명이 엄해도 너 군산월, 너를 보면 반하겠다 해서, 뭐 임금의 명에 따르면 유배 갔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기생 데리고 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임금의 명이 엄해도 반할 것 같이 생겼다라고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고요. 영웅절사 없단 말은 사책에 있나니라 해서, 영웅이 절개가 없다는 말 역사에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웅이라면 난 절개가 없다, 지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릴 것 같다라고, 역사책에 나오는 영웅들도 절개가 없었는데 나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군산월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놀러 가서 호탕하게 놀고 있는, 그 유배 가서 호탕하게 놀고 있는 걸 과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단단하지만 너에게야 큰 말 하겠냐? 그러면 네 앞에서 내가 지조를 지키겠다, 절개를 지키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법으로 결국 군산월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야 이 마음을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한 거고요. 본 것이 큰 병이고 안 본 것이 약이다. 군산월을 본 게 큰 병이 되었고요. 안 봤다면 그게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해서 계속 군산월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어요. 이천리 절세 중에 단정이 몸가지고, 이천리 밖 절세, 멀리 떨어진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이천리 밖의 유배지에서 단정하게 몸을 가지고 거적, 귀양살이에요. 이게 저기 유배 적자라면 유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양살이를 잘한 것이 아주 모두 네 덕이다 해서 귀양살이 잘한 것 같다고, 네 덕분에 유배지에 온 게 잘 됐다고, 그래서 군산월에 푹 빠졌어요. 네 덕분에 유배지에 잘 왔다, 유배지를 긍정합니다. 와, 유배 생활 잘 온 것 같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풍요를 과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금을 파한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해서 악기 연주 하나 끝나고 숙소로 왔어요. 산승에 그 스님의 찬물 보소, 차 내리는 물, 차 마시는 거, 마시는 차 물 보소, 정결하고 향기 있다. 다음날 돌아오니 이제 돌아왔어요. 됐죠? 그 칠보산 관람 끝나고 돌아왔고, 이튿날 돌아오니 호상대에서 놀던 일이, 저 칠보산에서 놀던 일이 전생이냐, 꿈속이냐, 나라의 은혜냐, 하늘의 은혜였냐, 너무 감격했나봐요. 여긴 의문형 서술을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죠. 반복해서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천혜의 이 행각이 이럴 줄 알았던가 해서 천길 양떨어지를 말하는데, 결국 그 천혜에 돌아왔는데 귀양지의 이 행객이, 객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 나그네가 이런 호강을 알았을까 해서, 천혜는 천길 낭떠러지에 있는, 즉 이건 유배지에 온 걸 자신을 말하는 거고, 유배지에 있는 이 손님인 내가 이렇게 깊을 줄 알았던가, 이런 호강을 알았을까. 너무 좋다는 거죠. 호상대에서 놀던 일 너무 좋다. 그렇죠? 이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고요.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한 거였습니다. 흥진하여 돌아와서 슈노 불러 노비의 우두머리 불러서 분부했어요. 뭐라고 했냐? 칠보산 유산씨는 본관이 보낸 거야.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해보니 호화 한중 불안하다. 내가 거기서 이렇게 호화롭게, 한가로운 가운데 호화롭게 보낸 거, 풍류 즐긴 거 불안하다. 다시는 지위에서 기생 못 오게 할게. 나 이제 기생 안 부를 거야. 반성하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됐죠? 반성 중이에요. 선비만 데리고서 시주에 기록하니, 선비만 데리고 가서 시를 쓰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을 기록할 거고, 청산이 그림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길이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라. 이것도 대구죠. 그렇죠? 그 청산과 녹수를 그림으로 그리고 길로 표현한다는 얘기고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고, 군산어래 또 얘기했어요. 기생 군산어래 노기용상 깨었구나 꿈이로다 해서, 고운 차림 깨고 나니 꿈이다. 다 허망한 일이다. 진짜 꿈을 꾼 건 아니고 꿈인 것 같은 현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호사로운 유배생활, 호탕한 유배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보이죠? 그렇죠? 중요한 작품이고요. 정리 잘 해두시고, EBS에 수록된 부분이 아닌 부분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내력 부분이나 유배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이런 부분이 같이 결합돼서 풍류를 즐기는 장면과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부분도 나오니까 의미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십시오. 76쪽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부터 시작되는 시조 3편 연달아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임과 헤어진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며 간절하게 재회를 바라고 있다. 이별 상황이에요. 그리움의 정서, 재회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음성상징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등의 기법을 통해 임에 대한 애틋한 기다림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 있어 조선 전기시조 중 연정가의 대표작이다. 중요한 작품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임이 부재하는 동짓달 밤이라는 부정적 시간을 단축해 긍정적 시간인 임이 오는 날 밤을 연장하겠다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이 발상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보죠. 되게 여러 번 봤던 시조라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부정적 시간이에요. 하늘이 배연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래서 그러면 서리서리가 음성상징어죠. 그쵸? 의태어입니다.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의태어. 그러면 밤을 잘라내서 이불 속에 동그랗게 말아서 넣어놨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그래서 정을통한님, 사랑하는님 오신 날 밤에는 시간이 어떻죠? 짧겠죠? 굽이굽이 펴겠다 해서 그 시간을 연장하고 싶다.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은 시간을 줄이고 싶고요. 단축하고 싶고요. 어른님 오신 날 밤은요, 시간을 연장하고 싶죠. 그런 마음을 노래했고,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데, 의태어도 있지만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했죠. 밤이라는 시간을 이불 아래 말아서 넣어둘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봤고요. 나시 볼게요. 이 작품은 높은 절개와 굳은 지조로 상징되는 소나무의 덕목을 인간의 윤리적 규범에 조응시켜 우의적으로 읊었다. 그래서 결국 소나무의 상징성, 높은 절개와 굳은 지조를 읽어내면 되고요. 초장에서 화자는 바람 때문에 굽은 소나무를 비웃는 무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 근거를 중장에서 제시한다. 왜 비판하는지. 춘풍에 피는 꽃은 일시적으로 아름다울진 몰라도 눈바람이 몰아치는 혹심한 시절이 오면 그 꽃은 사라지고 소나무만이 푸름을 지키기 때문이다. 세찬 눈바람에도 푸름을 지키기 위해 소나무는 꺾이지 않고 휘어졌던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이 중장에 담겨 있다. 종장에서 화자는 눈바람 치는 험난한 시절이 되면 봄꽃이 굽은 소나무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즉 굽은 소나무의 진면목이 눈바람 치는 험난한 계절이 되면 나타난다고 봅니다. 작가인 임평대군은 인조의 셋째 아들로서 병자호란때 인조를 남한산성까지 호위한 인물이며 두 형인 소현, 세자, 복림 등과 함께 중국 심양의 볼모로 끌려갔다 돌아오기도 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주 수업 때 우리 같이 다뤘던 내용인데 볼게요. 바람에 휘었노라 굽은 솔 비웃지 마라. 예, 바람 때문에 굽었는데 그것 때문에 비웃지 마라. 명령 형서술 하고 있어요. 춘풍의 핀 꽃이 매양 고하시라. 늘 곱겠냐. 춘풍의 꽃 맨날 곱겠냐. 이 두 개가 대비되는 소재입니다. 풍표표 설분분할 때 네가 나를 부러워하리라 해서 너는 꽃이고요. 세모친 거. 나는 솔이죠. 그래서 네가 나를 부러워할 거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대비되는 거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렇죠? 이 두 개의 대비, 그리고 명령형으로 말했고, 풍표표 설분분한다는 시련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오면 꽃은 사라지지만 소나무는 절개를 지키며 영원히 아름다움을 간직할 거다. 이렇게 말한 거고, 결국 화자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했을 때 화자의 지향하는 가치는 뭘로 드러나요? 예, 소나무로 드러나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다시는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지내려는 화자의 마음,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 정서를 말한 거고, 그걸 갈매기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청자를 갈매기로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어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백구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아라. 역시 명령형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백구를 청자로 설정했죠. 말 좀 물어볼게. 놀라지 마. 의인화 되어 있습니다. 명구승지를 어디 버렸더냐, 어디 두었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름다운 곳을 명구승지라고 하죠. 명승지라고도 합니다. 어디 버렸냐, 어디 펼쳐져 있냐. 그러니까 명승지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다고 보면 돼요. 날더러 자세히 말해주면 너랑 거기 가서 놀게 라고 해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죠. 그쵸? 예. 그래서 백구가 나한테 뭐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명구승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세히 알려주거든 너랑 놀겠다 해서 이 가정 뭐뭐 하면 거기 가서 놀게 이렇게 말한 시였습니다. 예, 어려운 거 없죠? 그쵸? 가나다 새 작품 살펴봤어요.